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선우 씨. 네, 하나 씨. 제가 요즘 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요맘때 플레인 콘이요. 하루에 한두 개씩 매일 먹고 있습니다. 네, 2개 먹는 날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콘 자체도 너무 저의 취향 저격인데 이게 아몬드 슬라이스 선우 씨가 어느새 주문에다가 대고 있는 이 대고 있는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서 먹으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집에서 혼자만의 요아정을 제조해서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톡토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 친구 중에 브라보콘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것만 먹는데요. 근데 선우 씨는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제조일자가 언젠지 이런 거 체크하고 먹었었어요? 안 했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쌍둥이 딸내미들이 엄마 아이스크림 할인점 왔는데 뭐 사다 줄까? 그러면 브라보콘 날짜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너무 오래되면 맛이 그 콘이 눅눅해진대요. 그래서 적어도 2, 3개월 안에 만들어진 걸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사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매할 때 유통기한 안에 있는 것들을 상점에서 판매를 하니까 굳이 확인할 생각을 안 하고 사다 먹는데 그렇게 신선한 공산품을 고집한다는 게 굉장한 장인 정신이 느껴지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과자나 특히 라면도 제조일자가 가까운 것이 훨씬 맛있고 이게 날짜가 좀 지나면 맛이 떨어집니다. 기름 쩐 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꼭 체크를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요즘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집어서 날짜를 확인하고 먹는 습관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왜냐면, 신선한 아이스크림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먹기 때문이죠. 저희 집 냉동실에 상비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톡토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 딜리버리가 이제 예약 구매 중이다가 배송이 시작이 되어서 톡토로 분들도 책을 많이 받아봤다고 저희를 태그해서 인스타에 포스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온라인 서점 3사, 그러니까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이죠. 이 3사에서 일면에 보여주는 일면요? 뭐지? 신문만 일면이라고 하나? 아무튼 가장 이 사이트의 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속했을 때 나오는 곳에 커다랗게 보여지는 서점의 선택. 출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탑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단위로 주목해야 될 책들을 골라서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면이잖아요. 여기에 하와이 딜리버리가 서점 3사 사이트에 모두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출판계에서는 그랜드슬램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톡토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책 예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받아보신 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내가 올해 산 책 중에 제일 아름답다 라든가 이 크기와 두께가 참 절묘하거든요.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기분 좋다고 인증들을 올려주셔서 저희도 연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책의 물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에 담겨있는 텍스트 외적인 그것을 둘러싼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와이 딜리버리는 그 만듦새가 어떤 극한까지 고집을 밀어붙여서 되게 멋지게 만들어진 책이고 이걸 받아보신 독자분들도 그걸 알아봐 주셔서 아주 반가운 그런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렇게 신선하고 멋진 디자인의 책을 만들어주신 아키노프 출판사의 대표이자
스스로 유일한 직원. 배윤영 대표님이 자신의 출판계 인생 25년 중에 이렇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게 손에 꼽는다. 근데 이 출판사의 첫 책이 이런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기뻐하셔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 최근에 계속 바쁘지만 특히 이번 주는 과로했어요. 네, 일정이 상당히 많은 주간을 보냈고요. 하와이 딜리버리 관련해서도 일정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아무튼 리코더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차이로 나온 이 두 권의 책을 홍보하는 스케줄들이 좀 겹쳐서 아주 감사하고 즐겁게도 바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 씨랑 같이 하는 하와이 딜리버리 관련 인터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따로 한 아무튼 리코더 관련된 인터뷰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두 매체의 촬영을 저희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촬영을 위해서 만난 사진가 분들이 두 분 다 톡토로인 거예요. 오랜만에 이 말 한마디 해야죠.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톡토로 is everywhere. 그리고 촬영 현장에도 있다. 근데 사진가들이 물론 에디터분도 톡토로셨고 근데 사진가들이 톡토로면 또 뭐랄까 나를 피사체로 담아주는 사람이 나와 어떤 유대관계가 없을 때보다 훨씬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좀 편안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톡토로가 나를 찍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소보다 더 카메라 앞에서 좀 굳지 않고 편안하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자, 154화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댓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즈마리 2022님의 댓글입니다. 매주의 루틴으로 돌아와 주시는 두 작가님이 계셔서 일상이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옥선 작가님의 방문이 뜸하시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가 154화잖아요. 다음 주, 그러니까 156화를 아주 오랜만에 옥선에게 물어봐 회차로 구성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이옥선 작가님의 매콤한 조언을 들은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톡토로들이 많이 계셔서 부산에 가서 녹음을 하기로 했고요.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 또는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별명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새록새록 좋네요. 찰떡이죠. 8월 19일 화요일까지 여덟톡 앞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이옥선 작가님과 함께 사연을 골라서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께서는 인내심이 좀 부족합니다. 성질이 좀 급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인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 안부 얘기가 이렇게 서두가 길거나 하면 땡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짧게, 네, 컴팩트하게 보내주시면은 채택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즈마리 2022님의 댓글을 마저 읽어볼게요. 평소 두 분이 말하시는 걸 들으면서 명료한 발음과 전달력이 타고난 건지 연습의 결과인지 궁금했어요. 하나 작가님은 예전에 성우 수업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그런 수업을 들으면 좀 나아질까요? 평소 말하기에 자신감이 없어서요. 명료하게 말하는 법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는 건 어떠실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라고 이 댓글에도 약간 자신감이 없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너무 조심스러워 하실 필요 없죠. 채택은 저희가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죠. 그렇습니다. 채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54화 주제는 말을 잘한다는 건 뭘까?입니다. 똑깔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이어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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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언제부턴가 어디 가서 작가님들은 참 말을 잘하세요. 뭐 작가님들처럼 말을 좀 잘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아까 로즈마리 2022님께서 두 분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명료한 발음과 전달력이 타고난 건지 연습의 결과인지 궁금했다. 그러시면서 제가 예전에 성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수업을 들으면 좀 나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성우 수업은 저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도움은 뭐였냐면은 말하기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말하기에 신경을 쓰고 가다듬으면 훨씬 나아지고 말하기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걸 전달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인상을 줄 때도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말하는 투가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좀 더 연습하거나 신경을 써볼 생각을 안 한다. 그걸 깨달은 게 가장 큰 배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시고 로즈마리 2022님도 나의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보고 나아지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성우 수업을 들은 효과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의식적으로 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얘기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자기 외양에 대해서는 나 머리가 많이 길지 않았나? 자를 때가 되지 않았나? 피부가 요새 푸석하다. 화장품을 좀 바꿔볼까? 나는 어떤 걸 입어야 좀 더 멋지게 보일까? 이런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네. 근데 말하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진짜 그러네요. 갑자기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죠. 아니 정말 외모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고 그걸 적용하잖아요. 뭐 자기한테 어울리는 컬러가 뭔지 뭐 화장품도 막 부위별로 이것저것을 사용하고 막 머릿결부터 막 발가락 끝 발톱까지 막 이런저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데 비해서 말하기라는 걸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나의 개성이나 매력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럼요. 그만큼 가꾸거나 가다듬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네요. 그래서 외양이 아주 아름답고 호감인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너무 깨는 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외양을 가꾸는 것만큼 말하기에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즈마리 2022님께서 평소 말하기에 자신감이 없어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특효약이 있습니다. 뭐죠? 누구보다 자신감 없었던 사람의 일대기. 아, 지금은 말하는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 누굴까요? 기만하죠. 접니다. 나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나는 두려웠다로 시작하는. 두려웠다. 말하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졌던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불거리는 사람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기를 말하기라는 책으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다 지금 절판이 걸려 있어요. 근데 알라딘에 하드커버 한정판이 있어요. 이거 색깔이 참 예쁜데 표지 그림도 귀엽잖아. 네, 이 한정판이 알라딘에만 남아 있어요. 이거를 지금 사시면은 아주 레어템이 되겠죠. 특히 로즈마리 2022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말하기에 자신감이 없다는 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말하기 피드백을 주면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김하나가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노하우를 다 집약해서 털어놓은 책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결정하게 된 데에는 원래 로즈마리 2022님의 이 댓글이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최근에 봤던 어떤
문제적인 프로그램이 말하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야겠구나. 정말 깊고 강렬한 욕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프로그램. 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라는 넷플릭스 연프라고 하죠. 저희가 연프를 잘 보는 편은 아니고 여둘톡에서 나는 솔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는 워낙에 큰 화제였던 기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를 한번 다뤘었고 그 뒤로 다시는 안 봤죠. 그러다가 주변에서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를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풋풋하다, 출연자들이 귀엽다라고 해서 보기 시작했고 저희 역시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는 그런 출연자들이 서로를 탐색하고 호감을 교환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좀 서투른 모습들, 어색해하고 능숙하지 못한 모습을 되게 귀여워하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출연자들끼리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받아들여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호감을 표현해서 뭔가 나랑 잘 맞겠다 싶은 사람과 마지막에는 선택을 하는 보통 그런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게임의 규칙이 그렇게 설정이 됐으면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저분은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싶은 순간이 참 많은 거예요. 저희가 여러 번 추천을 받고 줄여서 못쏠련을 끝까지 보고서는 보는 중간에 이거를 한번 한 회차로 다뤄도 할 얘기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지 않기로 한 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연애 경험이 없는 이 출연자들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연애를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출연한 분들이 대부분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 정말 일반인들이고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왜 그 뒤에 약간의 셀러브리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인생의 설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일반인의 개인사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얹을 것은 아니고 그냥 이 프로그램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방식,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만 말하기 교본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교본은 교본인데 이렇게 말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반면교사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남성 출연자들이 말을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많이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한 출연자가 아주 인기남이 되는데 보통 인기남이다 하면은 머릿속으로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말이 달변이어서 또는 유머 감각이 출중해서 좌중을 막 재미있게 해주고 그런 매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프로그램에서 인기남은 그나마 말이 통하는 상대? 맞아요. 보통 정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력을 가지고 있죠. 상대를 배려하고 또 부드럽게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차분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다른 남성 출연자들의 경우에는 약간 긴장해서 비롯된 거겠죠? 긴장하거나 떨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일단은 굳어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내지는 정말로 여성과 1대1로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긴장도가 지나칠 때 혹은 여자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들의 말 습관이 어떤 게 있느냐. 문장을 시작해서 끝을 못 내요. 맞아요. 제가 말하기 책을 쓰고 나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말하기에 대해서 강연을 할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때 딱 2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끝까지만 말하세요 였거든요. 내가 말을 시작했으면은 문장 끝내고 마침표 찍을 때까지 말한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하기는 정말 나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쏠련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 문장을 끝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어와 목적어까지 얘기하고 나서 어떤 서술어가 없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핵심적인 말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부사어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뭔가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본인의 말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인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출연자들이 아마도 방송을 보고 자막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 내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처음으로 인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말을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여러 번 녹음되거나 녹화된 나의 말하기 방식을 약간 괴로워하면서도 보고 들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별로구나라는 걸 자각을 하고 교정하는 기간을 길게 거쳤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지금도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여들톡 편집할 때 저희가 뭐라는 단어를 사이사이에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을 끝도 없이 반복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 뭐 이런 거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새롭게 들으면서 아 요새는 이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요거 좀 신경 써야겠다. 이걸 사실 살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줄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말하기를 말하자면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연프 보면서 시청자의 관점에서 그 말하기를 관찰한다는 건 굉장히 편안한 입장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출연한 사람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떨리는 와중에 그래도 여성 출연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복수의 선택을 받은 남성 출연자는 원래 성격이 좀 침착한 걸 수도 있겠고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분의 마음이 막 갈피를 못 잡고 그런 걸 보면서 차분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었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래도 또렷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1대1 데이트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경직되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의 경우에는 어떨 때가 많았냐면 남성 출연자가 상대방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방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질문인가? 아니면 감탄사인가? 뭐지 어쩌자는 거지?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맞아요. 어쩌자는 거지?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뭔가 공통의 화제를 찾아내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님은 어떠세요? 이런 게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어떤 단어로 툭툭 던져버리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게 한 명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이 될 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점점 더 인터넷 게시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카톡에서 이모티콘 아니면 어떤 밈적인 이미지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습관이 많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자기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지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거기 패널들 중에 제가 제일 공감하면서 이입해서 봤던 분이 카더가든 씨거든요. 전 그분이 그렇게 웃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이 딜리버리에서 음악도 소개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 들었었고 또 노래할 때 그 목소리 음색에 대해서 되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하는 목소리로 막 한마디씩 평가하는 게 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남자분 중에 누군가가 1대1 데이트를 나가서 사실 좀
망했잖아요. 되게 잘 못하고 저런 말을 왜 하지 싶은 거를 계속 하다가 돌아왔는데 스스로 하루를 정리하는 인터뷰에서 그러는 거야. 지금 오늘 티키타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더가든 씨가 아니 티키타카가 어딨어. 지금 티키만 하고 왔잖아. 타카가 없었어. 티키만 있었어. 그러니까 되게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살면서 다양한 말하기가 있죠. 자신의 신념을 외치는 말하기도 있을 테고. 근데 그 말하기라고 하는 게 어쨌든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카가 없이 티키만 있다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요. 그리고 상대가 타카를 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거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상대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말하기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듣기가 잘 우선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화에 있어서는 자신의 말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과 후속 질문만 해줘도 사람들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나 갑자기 또 다른 출연자 생각났는데 얘기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게 절대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출연자들의 경우에는 말을 단어로 던지고 문장을 완성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였다면 또 어떤 출연자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잘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인생 계획을 랩하듯이 너무 부담스럽게 엄청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소통이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거를 쏟아내는데 표현을 많이 하고 문장이 완결되게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좋은 대화가 아닌 게 그 또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상대방은 이제 내가 너에게 호감이 좀 있나? 너는 어때? 이러는 와중에 미래의 계획을 자기 혼자 머릿속에 갖고 있던 걸 쏟아 놓는 거니까 또 카더가든 분이 거기서 장기야 노래 스타일로 그 대사를 따라했는데 정말 그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장기야 노래 가사 딱 그 스타일이었죠. 그 또한 대화라기보다 티키타카라기보다는 정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톡토로 여러분들도 이 모쏠년을 한번 보시면서 말하기라는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많은 반면교사들이 있고 또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안에서의 말하기는 호감을 사고 매력을 전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건 모든 관계의 법칙이기도 한데 여유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목을 메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말로 막 드러내게 되면은 그것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매력이 뚝뚝 떨어지죠. 내가 당신에게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고 궁금한 점들이 있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어. 이것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상대가 너무 조급해하고 나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나에게 호감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상당히 여유롭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그 매력을 배가시켜주죠. 맞아요. 여기서 말하기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매력을 더하는 요소가 이거는 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둘이 생각할 때는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것. 사람이 긴장하고 여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말을 빨리 하는데 말을 빨리 하면서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하려면 문장 구사력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말로 변환을 더 빨리 해야 되겠죠. 말이 빠르니까. 근데 말을 천천히 하면 말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내가 같은 단어를 조금 변주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약간의 강약 조절이라든가 빠르기 조절 같은 것도
쫓기듯이가 아니라 내가 자루를 내가 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무쏠련 얘기 한 개만 더 하자면 여러 개 더 해도 돼요.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여성 출연자가 있거든요. 자신이 호감을 가진 남성 출연자한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 자기 마음을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막 구구절절 길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비언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뭐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밝은 얼굴, 웃음으로 많이 표현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이 그냥 정말 세 단어잖아. 난 너야.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자기 뜻을 전달하고 문장이 완결되죠. 근데 뭐 이 호감 표시의 결과가 어찌됐건 상관없이 남성 출연자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처음부터 너에게 호감이 있었어. 나는 이 프로그램 시작부터 난 너야. 이 정도로 말을 못하나? 아무도? 그러니까 되게 이 어떤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 여성 출연자를 독점하려고 막 술을 엄청 퍼먹고 다른 남자 출연자랑 되게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막 공을 차고 온갖 이상한 행동들은 막 하는데 이렇게 산뜻하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는 말 못하나?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쏠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번 연애를 하고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고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찍은 거죠. 아니 근데 여성 출연자들은 또 그건 좀 신기하긴 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자기 뭔가 표현도 잘하고. 맞아요.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을 쉽게 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게 문장을 끝까지 말해라. 그리고 조금 천천히 1.2배속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말의 주도권을 가져라. 그리고 의미값이 없는 어떤 반복어들, 뭔가, 아니, 뭐 이런 말들을 넣지 마라. 이런 말들을 좀 신경 써서 자제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 2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문장을 끝까지 말해라. 2번째가 뭐냐면 의사소통에서 참 많이 말하게 되는 게 네, 예, 대답이에요. 대답이에요. 근데 예나 네 둘 다 표준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예 또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그렇게 대답하지 뭐라고 대답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에라고 대답하는 것과 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 달라요. 이름절 단어잖아요. 근데 네나 예를 선택해서 에가 아니라 정확히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말하기에 어떤 격식을 갖추게 돼요. 근데 이름절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저는 네네까지는 괜찮은데 네네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들이 있잖아요. 친절하려다가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근데 그러지는 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유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너무 여유 없게 들리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을 알아들었고 그것은 접수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명료하게만 대답하면 되죠. 또렷하게 네 또는 예를 선택해서 대답하기. 너무 쉽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쏠련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들이 대화를 정말 못하는구나, 말하기가 안 되는구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진실된 흥미로운 대화가 오가는 순간이 거의 한 번 정도 있어요. 기억나요. 근데 여기에도 저는 여유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 게 둘 다 서로를 연애 대상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고 그 상대에게 인간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너의 살아온 삶 그리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 근데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버렸어. 정말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고 진정한 감탄과 존경이 그 대화에서 오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각자가 선택한 데이트 상대는 따로 있었고 이 둘이 그냥 각자 다른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대화를 나눈 거죠. 그게 저는 가장 흥미로운 이제 말하기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말을 굳이 막 만들어내서 상대에게 호감을 던진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대를 어떻게 꼬시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상대가 궁금해서 이야기를 던졌을 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했을 때 거기서 진실된 상호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목적이 앞서거나 긴장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대화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말하기에 있어서 특히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우 씨도 저도 인터뷰어잖아요. 또 인터뷰를 당할 때들도 종종 있죠. 근데 상대가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바로 전해져요. 그리고 소통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을 때는 내가 말한 것에 나 스스로도 약간 미진한 점이 있다면은 상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면서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인터뷰도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듣는 것. 거기서 새롭게 생겨나는 궁금증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되질문하는 것. 그럴 때 정말 좋은 대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 어떤 뾰족한 질문을 받지 않아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내 속에서 끄집어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듣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 상대의 말을 듣는 것도 있지만 행간을 듣는 것도 있어요. 상대가 여기서 어떤 말을 삼키는가, 어떤 말을 자제하는가, 또는 상대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 감정이 어떤가까지를 드러내는 것. 드러낸다는 것은 발견해서 듣는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듣기를 해낸다. 그거는 굉장히 고도의 소통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표현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상대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집중력을 쏟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이로서 인터뷰를 받는 입장일 때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에디터님이.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을 열심히 해오셔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3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 근데 거기서 이제 3-1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와중에 4번으로 넘어가 버릴 때 맞아요. 그럴 때 이분이 내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있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대화가 굉장히 깊게 충실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굳이 후속 질문을 하지 않고 4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분이 잘 듣고 있다는 표현만 했을 때 제 스스로 굉장히 흥겨워서 3-1로 그냥 말을 시작해버리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대화가 오갔다 싶은 그런 인터뷰는 10개의 질문을 준비해서
10개는커녕 3개밖에 질문을 못했지만 그 질문 3개 속에서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서 풍성한 대화가 될 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인터뷰 결과가 될 때도 많죠. 맞아요. 제가 이번 주에 아무튼 인터뷰를 쓰신 은유 작가님이랑 북토크를 했는데 질문지 뽑아간 거에서는 질문을 절반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북토크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서로 깊이 대화를 나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종 유쾌한 북토크였지만 감정이 아주 깊어져서 또 눈물이 흐르는 순간도 있었고 아주 좋은 쌍방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토크에 가는 것도 그 자리에서만 벌어지는 어떤 대화를 듣기 위해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토크를 하는 개최자, 이 작가의 입장에서도 그런 독자들과의 깊은 만남, 밀도 있는 대화를 자주 경험을 하고 그거를 즐기게 되다 보니까 약간 저 시간이 너무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낭비되고 있다. 겉돌고 있다. 말들이 흩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모쏠년처럼. 지금 북토크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북토크에서는 이제 양질의 대화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거지. 일생일대 기회를 맞아서도 저렇게 쌍방 소통이 안 되는 걸 볼 때 많이 안타깝다. 근데 그들도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경험이 지금까지는 없었을 테니까. 정말 그 상호작용이 정말 안 되는, 아이러니하게도 성함이 상호시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진정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대상은 먹을 것. 해산물이었거든요. 과자. 모듬 해물. 팝콘.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배려하면서 좋은 대화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팩트라고 해서 굳이 말하지 않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사자성 발언인데 제가 여둘톡 두 사람 중에서 쌉티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 진술을 숨쉬듯이 해요. 참지 못하는 거야. 만말을 참지 못해. 근데 이게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지금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데도 맞는 말이면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오늘 하늘이 파랗네? 비가 오네? 이런 것처럼 약간 사실 진술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선우 씨는 가끔 그럴 때가 있지. 평소에는 그런 눈치 없는 발언 같은 거를 참 안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선우 씨가 예전에 괜한 맞는 말들을 많이 해서 스스로 좀 후회했던 적이 많죠. 맞아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보다는 이제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을 때, 요 얘기는 왜 했지? 그럴 때들이 있죠. 그거는 저도 그래요. 이불킥 하면서, 그때 왜, 그런 말은 왜 했을까? 이렇게 곱씹을 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럴 때들이 있죠. 누구나 말을 하는 말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말실수가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기보다는 말을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말하기는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기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저희는 마이크 앞에서도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말실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말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톡토로 투게더 3 하기 전에 청주 독서대전 거기 가서 이옥선 작가와 저희는 서울에서 가고 이옥선 작가는 부산에서 와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공간이 이제 햇빛이 쫙 비쳐드는 곳이었고 선우 씨와 엄마는 이미 앉아있고 제가 주차를 하고 나서 자리에 합석을 딱 했더니
엄마가 저를 보고 첫 마디가 저희 그때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였는데 니 화장 안 했나? 이거였어요. 거기 식당이 창가 자리였는데 해가 너무 잘 드는 한낮이었어. 그래서 얼굴에 잡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였겠지. 그래서 저도 또 이제 곧 할 거예요 하면 되는데 말이 튀어나간 게 왜? 얼굴이 추져 보여? 이게 완전 경상도 맞아. 모녀의 무슨 배틀이야. 근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맞는 말을 못 참는 쌉티인 우리 엄마가 추접다. 그래서 맘상했잖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하나 씨가 굉장히 맘상해했고 근데 저는 또 양쪽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간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근데 이거 설명은 드려야겠다. 그때 북토크에서도 이 얘기 했더니 사인 받으면서 어떤 분이 근데 추즈보요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추접다는 말은 느릅다. 지저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서 저는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께는 아니 화장을 안 하면 다들 그렇게 잡티가 보이는데 어머니가 얼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속상하지 않겠냐 하나도. 그랬더니 또 어머니는 아니 지가 추접냐고 물어봐서 나는 그렇게 답을 한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김하나한테는 이렇게 유도신문하는 거 옳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 또 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 적시를 하려는 본능이 있다. 추저운 걸 안 추접다고 말을 못한다 우리는. 근데 그때 추접냐고 물어본 너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때를 건드리는 대화를 한 거죠, 그때는. 아무튼,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 내지는, 그걸 좀 돌려 말할 수 있는 융통성이랄까? 이런 게 티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추저워요 했을 때, 아니, 화장을 하면 나아지겠지라든가. 맞는 말이라고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근데 yes, no 퀘스천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또 yes가 아닌 no는 아닌 거야. no라고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 그 질문에. 나도 이제 유도신문은 하지 않아야겠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누군가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그 사람의 화법을 익혀가는 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가 여둘톡에서 경상도식 화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핀잔에 특화된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방금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화법에 친숙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의 그 좀 상당히 센 경상도식 화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이 나약한 서울 사람들에게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불필요한 센 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것을 교정하고 하는 기간이 한 2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오, 그 과정도 말하기에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사람의 말하기가 참 좋다. 난 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것을 봤을 때 저런 것이 참 매력적이고 상큼하구나.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 참 격식이 있고 정중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말하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수 있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하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외양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입으니까 참 예쁘구나.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보완했구나. 우리가 다양한 매체나 실제 사람들을 통해서 외양에 대해서 팁을 얻는 것처럼 말하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여러분의 말하기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선우 씨와 제가 말을 잘한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지만 저희는 지금도 여러 사람의 말하기를 보면서 배워요. 연습도 하고 있고요. 여둘톡을 들으시는 톡토로들도
이미 말하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접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외국에서 한국어가 그립다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가 모국어이신 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둘톡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언어 생활에 관심이 지대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 우연히 어느 외국에 사는 정확히 국적은 모르겠지만 한국계인 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여러 컨텐츠 중에 여둘톡을 추천하면서 여기서는 어드밴스드 보캐뷸러리를 많이 학습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한국어 중에서도 이제 중급 이상의 어휘를 사용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자화자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화자찬이라는 고급 한국어 어휘를 사용하는 한국어 방송 여둘톡입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9일까지 옥선에게 물어봐에 상담하실 내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월급날인데 서사음의 골든 연주를 들으면서 출근하니 정말 신이 나네요.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하트 하셨어요. 후원도 감사합니다. 그 월급의 일부를 저희에게 쏘아주셨군요. 그러네요. 저희는 프리랜서들이라서 월급날의 개념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서사음 골든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 월급날에 참 신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오랜만에 그 월급날 느껴지던 신남 같은 게 다시 상기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골든 연주를 많은 톡토로 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셨습니다. 난리 났어요, 어린이들. 어린이 톡토로들이 저희 골든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지금 보호자분들이 저희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곤 하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저희가 조금 노렸죠. 어린이 톡토로들을. 반응이 있을 줄은 알았는데 정말 뜨거웠고 특히 저는 진짜 감동적으로 봤던 영상이 혁토로님. 네. 아들 이름을 따서 혁토로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 구세남아. 그러니까 저희 골든 연주에 맞춰서 아들이 9살인데 쏜살같이 나타나서 여둘톡에 맞춰 춤을 췄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귀여운 9세 어린이겠거니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영상을 열었다가 춤을 너무 잘 추는 맞아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 춤을 시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너무 소질이 있고 아니요 소질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외람된 부분이 있을 정도로 이미 좀 완성되어 있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새톡토로님께서 언니들이 캐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맛깔나게 말아주실 거라는 희망과 그렇다면 골든 연주도 기대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머릿속에서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었는데 연주를 상상 이상으로 더 멋지게 해주시다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래 캐대원에 빠진 사람으로서 괄호 열고 안 빠진 사람이 없겠지만요. 너무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정이 그다지 없고 인류에도 탈탈 털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창구에서 인류애와 국뽕이 차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언니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캐대원을 재미나게 시청하신 것 같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마음이 뿌듯하네요. 팟캐스트 막바지 부분에 톡토로님께서 남긴 이메일 중에서 언니들 덕에 여름을 잘 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언니들을 만나 저의 계절들이 나날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모쪼록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갑자기 행복과 행운이 찾아와서 자주 웃는 8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는 이게 한국에서 안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죠. 이거 소니에서 만든 거잖아요. 아 진짜 한국 작품이 아니죠. 한국을 소재로 했을 뿐. 그렇죠. 한국에서 만들면은 만드는 사람들이 국뽕에 취해버리는 바람에 즐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겠네요. 조금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좀 딱딱해질 수도 있었겠다.
생강토로님의 댓글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는 내내 루미의 서사가 겨울왕국 엘사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골든이 레릿고를 잇는 히트곡이 되었다니 감격이에요. 하지만 저의 최애곡은 What It Sounds Like 랍니다. 그 부분은 정말 엉엉 울면서 봤어요.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새 멤버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산산조각 난 채로도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노래죠. 캐대헌을 병가 내고 집에서 쉴 때 봤거든요. 지병을 숨기고 어떻게든 티 안 내고 잘 해보려다가 병의 활성기가 와서 너무나 힘든 7월을 보냈는데 노래 가사를 보는 순간 저항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나는 폐만 끼치는 사람인 걸까? 아픈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수없이 자책의 나날을 보냈었는데 캐대헌이 절 살렸습니다. 작가님들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 장애, 성적 지향, 병력 등의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색깔을 숨기지 않고 빛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기다려요. 서사음의 청량한 골든으로 시작하는 멋진 하루네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강토로님. 네. 말씀하신 산산조각이라는 정호승 선생님의 시는 저희도 참 좋아하는 시인데 네. 한번 낭독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산산조각 정호승.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캐대헌의 메시지가 이렇게 정호승 시인의 시와 통할 줄이야. 생강토로님이 이렇게 순간 접착을 해주셨죠. 너무 아름다운 연결입니다. 음악 안 선생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두 작가님들을 길거리 캐스팅한 장본인 음악 안 선생입니다. 지난 153화에서 야타토로님의 친구분이셨죠. 북토크 후 망원역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제 눈앞에 두 작가님들이 등장한 순간 핸들 위 손이 덜덜 떨렸다는 야타토로만큼이나 저도 몹시 흥분 상태가 되었었는데 말이죠. 확실하고 차분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하고 확고한 의지까지 느껴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부끄러우면서도 얼마나 뿌듯한지요. 그날 밤에 나 매우 칭찬해. 아무튼 한여름밤의 꿈 같았던 그날의 일은 이미 30년 가까이 영혼의 단짝인 야타토로와 제가 앞으로 30년은 더 곱씹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캐스팅에 기꺼이 응해주시고 불편한 기색 없이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악 안 선생 토로 드림 하셨어요. 음악 안 선생 토로님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말하기를 참 잘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날 길거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랬고 저희와 우연히 뒤풀이 장소에서 마주쳤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 확실한 호감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12님께서 골든 귀에 박제됐어요. 딸이 하도 불러대서 크크크 딸아 그만 좀 부르자. 인트로의 플룻과 우쿨렐레 조합 너무 좋았습니다.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작가님들 K-팝 여돌들을 좋아하는 덕후로 캐대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캐대헌이 왜 인기가 많은가,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주변 사람이 몇 없어서 아쉬워하는 요즘이었어요. 작가님들께서 캐대헌에 대한 이런 진지한 대화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역시나 이과생인 제가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 예를 들어 삼국지,
사이버 가수 아담 등을 언급해 주셔서 새롭고 재밌었어요. 이번 회차에서 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심지어 여러 요소를 진지하게 재미있게 말하는 여둘톡이 정말 좋다는 걸요. 오늘도 저에게 즐거운 출근길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시고 열일해 주세요, 작가님들. 하면서 추신으로 또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트와이스의 스트래터지는 2024년 12월에 나온 트와이스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캐대헌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노래입니다. 저는 미국의 스타디움 투어도 할 만큼 월드스타급 인기를 가진 10년차 아이돌 트와이스의 위상을 본 느낌이라 제가 박진영 PD가 된 듯 너무 뿌듯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셨네요. 아, 제가 이 정보는 몰랐네요. 스트레티지 노래가 하도 좋길래 이 삽입곡 중에 하나로만 들어가기에는 퀄리티가 참 훌륭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12월에 나온 트와이스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트와이스가 시카고에서 열린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에 또 헤드라이너로 섰던데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선곡을 캐대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제목에 메일이 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느낌표. 저희 너무 걱정하면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저는 톡토로 아내를 둔 남편 톡토로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팟캐스트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네요. 그것도 제가 아닌 아내가 매일 듣는 여둘톡의 말이죠. 아내는 여둘톡에서 들은 정보들을 매일같이 정리합니다. 두 분 작가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면 캐나다에 살아 직접 갈 수 없는 걸 어찌나 아쉬워하는지요. 이런 아내가 여둘톡을 듣는 모습은 꼭 무슨 종교의식 같습니다. 최대한 조용한 공간, 최소한의 방해만 허락된 시간. 주로 혼자 운전할 때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가끔은 여둘톡에서 그러는데 하며 무척이나 뿌듯한 얼굴로 정보를 나눠주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나 독립하겠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는데 며칠 뒤 정말로 1300km나 떨어진 곳에 일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차에 아내를 태우고 17시간을 달려 데려다주며 저는 마치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 들뜬 표정. 참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웠죠. 저희는 75년생 남편과 77년생 아내, 결혼 24년 차 부부입니다. 일찍 낳아 키운 두 딸은 이미 독립했고 우리 둘만의 인생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3주마다 집에 오는 아내를 데리러 공항에 갑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팔 벌리고 달려오는 아내를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다시 떠나는 날은 마음이 짠하지만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참 좋습니다. 아내가 오늘도 출퇴근길에 여둘톡을 듣고 있을 텐데 이 사연을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언제나 응원해. 쉬엄쉬엄 힘들면 언제든 빠꾸.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 아, 저도 부산 출신입니다. 아유, 부산 출신 남토로가 이렇게 스윗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너무 훌륭한 부산의 아웃풋입니다. 그러게요.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말이 안 돌아올라네. 혹시 두 작가님과 학창시절 등하굣길 버스에서 스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두 분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지도요. 무더운 여름 톡토로 정신으로 한숨 늘어지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집 나간 와이프를 그리며 남편 톡토로가 보냅니다.
하시면서 허락을 안 받으셨겠죠. 공항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 사진도 첨부를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저는 따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스타일링도 진짜 젊고 맞아요. 표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너무 상큼합니다. 근데 3주나 못 보다가 이렇게 저쪽에서 공항에 내려서 달려오는 아내를 보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1300km면 서울 부산 거리의 거의 3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매 주말 만날 수가 없이 3주 만에 한 번씩 집에 다녀가시는 거겠죠? 아, 남편분 너무 다정하고 멋지네요. 이 응원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에 다시 도전하시는 아내분께서 힘내서 독립의 목표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편분의 이 메일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어느 날 아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 독립하겠어 라고 할 때까지 여둘톡이 뭔가를 차근차근 심어줬다는 그런 뉘앙스로 메일을 써주셨죠. 저희가 아내를 집 나가게 했네요. 그리고 남편 톡토로도 아내 톡토로도 저희와 비슷한 또래세요. 그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 참 좋은 나이죠.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톡토로들이 참 제목을 저희를 잘 낫게끔 쓰네요. 이번 메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와이 딜리버리, 바다, 칵테일, 렛츠 고. Let's go! 선우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들처럼 부산에서 태어나 광안리 바다와 함께 살고 있는 광토로입니다. 그동안 선우 작가님께서 제 댓글을 몇 번 읽어주셨는데 소개는 처음이네요 하셨어요. 그러면 댓글을 그동안 제가 몇 번 읽었으니까 이번 메일은 하나 씨가 읽도록 하세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조금 전 하와이 딜리버리 책을 받자마자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일주일 내내 고대하던 박스를 뜯는 순간 이것은 정말 소리째에서 갓 보내온 작가님들의 선물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키링은 너무 귀엽고 책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림이든 일기든 공부든 근육이든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야만 쌓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던 요즘 꾸준히 쌓아온 플레이리스트가 책이 된 것을 보고 이 책은 마치 하나의 블루 사파이어 괄호 열고 천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여둘톡 152화 하와이 딜리버리 편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작가님들께서 해수부처럼 부산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에 두근거렸습니다. 작가님들의 칵테일바에서 바다가 보이는 창문 너머를 보며 저는 이미 모히또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상 속의 그 칵테일바는 제 맘대로 나무로 만든 바가 있고 머리 위로 커다란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소개해 주셨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망원동의 조그마한 피자집을 닮지 않았을까 하며 짧은 순간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어울리는데요, 분위기? 그러게요. 그러나 상상도 잠시 그 칵테일바에서 보는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부산 바다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양하니 상상의 나래에 약간의 한계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분위기라는 것이 음악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광안리는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 해운대라면 하바나, 난나난나난나, 하바나 운나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잖아, 그쵸? 송정이라면 유피의 바다,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라라라라라. 일광은 고래사냥. 불러 빨리. 자, 떠나자. 다대포는 뭔가 김추자의 무인도 같달까요? 파도여, 슬퍼 말아라. 아니, 이분 진짜 부산 전문가시네요. 감다살이에요. 저희가 이 바다들을 다 가봤고 어떤 분위기인지 알잖아요. 근데 음악이랑 매칭하니까 너무 잘 어울려. 찰떡이에요. 아, 진짜 이분도 선곡에 감이 있으시다. 어디가 됐든 취향 가득한 플레이리스트와 함께라면 유일무이한 섬이 될 테지만요. 새삼 음악이 주는 에너지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공간에 맞는 음악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음악이 공간을 바꿔주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런저런 음악을 듣다가도 휴양하고 싶을 때는 트로피컬한 인센스 스틱을 켜놓고 하와이나 피지 음악으로 가고 에너지가 좀 차면 라틴 보사노바, 차분하게 가고 싶을 땐 지브리,
비가 오면 해리포터나 괴물 OST, 천둥 치면 가끔 캐리비안의 해적 OST도 듣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할 때는 뮤지컬 시카고 앨범 중 셀 블락 탱고나 올댓 재즈와 페어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뭘 좀 아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은 아주 맑지는 않지만 널브러진 구름들이 약간의 그늘을 만들고 바다 위로 습한 공기를 가로지르며 모터보트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파라솔 아래에서 느긋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와이 딜리버리와 무드가 찰떡이네요. 제가 캐나다의 한 동네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 미치도록 눈이 많이 내린 날 버스도 운행을 멈추고 과제를 위해 눈바람을 뚫고 한참을 걸어 화방에 캔버스를 사러 갔을 때 화방에서 밀키 챈스의 스톨른 댄스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날 새벽 잠결에 이 노래를 어렴풋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노래를 듣는 순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서러움인지 안도감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노래는 참 좋아하는 노래면서 동시에 아껴서 듣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노래를 무더위에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작가님들께서 올해 여름 주신 최고의 선물에 감사드리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날짜 대신에 저희가 그 날짜에 선곡한 곡의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벨 앤 세바스찬의 Is Your Feet in the Sea. 이게 아마 8월 7일 곡이었죠. 맞아요. 아, 이런 서명도 참 하와이 딜리버리 읽었다는 어떤 독자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징표를 싹 넣어주셨네요. 아, 기분 좋은 정말 하와이 딜리버리 같은 메일. 아니죠. 광안리 딜리버리 같은 메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토로님. 음악에 대한 대화가 참 재밌고 누군가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선곡하는 곡이 항상 흥미롭잖아요. 그걸 주고받다가 저희가 하와이 딜리버리를 책으로도 낸 건데 광토로님과도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음악 대화를 한바탕 나눈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메일을 하나 읽어볼게요. 아, 역시 또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여둘톡이 키워낸 저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초록토로입니다. 우리가 많은 여성들을 키워내고 우리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151화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위하여 편에서 하나 작가님의 모닝 페이지에 써 있었던 글이죠. 오늘은 여둘톡이 키워낸 여성, 바로 저 자신을 언니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 메일을 씁니다. 사실 저는 이미 몇 번 여둘톡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77화에서는 미국 출장 다니는 익취월장으로 저희가 그때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소개했었죠. 그리고 97화에서 출장 가는 길마다 77화를 다시 듣는다는 이야기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개명을 했지만 134화에 톡토로 오픈 채팅방을 소개하는 톡토로도 바로 저랍니다. 77화 고민사연 편에서 지나친 경무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보냈을 때 언니들이 거칠게 요약하자면 너는 경주마다 달려라,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응원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야말로 경주마가 되어 아주 신명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쑥쑥 성장하는 스스로를 경험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고민 끝에 이직을 결정하고 몇 번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지금 회사에서 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 모든 순간의 의사결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며 말하는 저를 보면서 지난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가치롭고 밀도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면접을 마쳤을 때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보낸 시간들에 대해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면접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땡땡님, 주변에서 받은 피드백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김햄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햄찌 팀장님 같은 말투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들이 여둘톡 77화에서 저에게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현재 회사에서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내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투명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말해줬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리고 너는 그 과정에서 만약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라면 스스로 알아차릴 거라고. 너는 균형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믿으라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품으면서 저를 믿어주면서 지난 시간 동안 신나게 말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죠. 누가 해준 말이에요? 저는 살짝 당황해서 답했습니다. 친한 언니요. 그죠? 선우하나 작가님. 친한 언니 맞죠? 맞죠. 실제로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일하다가 죽어. 그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어. 등등. 저를 애정하는 걱정의 말들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저를 믿었어요. 지금 나는 이게 신이 나고 내 인생에 더 중요하게 돌보고 싶은 것들이 등장할 때 스스로 알고 균형을 맞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모든 면접들에 다 착착 합격했고 다들 여기로 와주세요를 외치는 결과를 받게 되었답니다. 지금 저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 축하합니다. 근데 언니들 저는요. 회사에 합격한 것도 자랑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멋진 게 따로 있어요. 이제 사는 게 좀 좋아졌어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고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게 삶을 재미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편지를 쓰기 전 지난 저의 사연들을 다시 들었는데 97화에서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삶은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도 그 생각이 더 편안하죠. 근데 언니들, 저 이제 이 문장이 어색해요. 삶은 고통이지만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에다가 볼드체를 넣어주셨습니다.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 좀 더 가까운 문장이 되었거든요. 하나 언니가 여둘톡을 시작할 때 모닝 페이지에 쓰셨다는 문장. 우리가 많은 여성들을 키워내고 우리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문장의 결과물, 바로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잘 컸죠? 항상 고맙고 고맙습니다. 초록토로 드림. 다양한 회사에 합격한 것보다 삶은 고통이지만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까지 가닿으셨다는 게 저희에게는 훨씬 더 기쁩니다. 정말 보람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둘톡을 하면서 물론 하나 씨도 저도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키웠다기보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초록토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앞으로도 힘내서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화에서 저희가 너는 경주마다 달려라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했다고 하셔서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으니까. 그렇죠. 평소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얘기를 많이 하죠. 시험시험 해라. 복가치지 마라. 그래서 다시 들어봤더니 이렇게 거칠게 요약된 버전보다는 지금 톡토로들도 한번 들어보셨던 거라 하더라도 77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청소하면서 다시 들어봤는데 몇 분부터인가요? 약 20분부터라 그랬죠? 네. 모든 삶이 다 개별적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비율이 모든 사연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괄되게 어떤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네. 초록토로님만의 독특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 시기가 있고 때로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서로 운때가 잘 맞아서 그 상담 내용을 잘 활용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스스로를 잘 돌보시면서 또 신나게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일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풍경들도 눈에 담으면서 달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54화는 말을 잘한다는 건 뭘까?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옥선에게 물어봐 사연도 8월 1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